군인 옷을 입어봤자 할아버지들이잖아. 오늘 군인들 지갑 다 털릴 준비하세요. 여기 한국의 거리에서 미국 군인들과 한국 해병대 전우회가 약간의 시비가 걸린 듯 보이는데요. 할아버지라고 나이까지 운운하면서 예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킹스턴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육군으로 15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요. 한 해 한 해 갈수록 느끼는 건데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할아버지도 군인이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군인에 대한 꿈을 키웠고,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미군 부대에 대한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존경을 받는 멋진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미국 군인으로서의 시간은 언제나 자부심이 있었어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대접을 잘 해주기도 했고요. 군대에 있던 시간 동안 스스로 자부심이 있었고 좋은 시간을 보냈죠. 다만 중간중간에 한국에 있는 미군 부대로 파견을 신청한 적은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살았던 때와 지금이 많이 변했다는 걸 알아서요. 한국 근무가 미국 군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거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나라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군인으로 근무를 하던 동안에는 파견 근무를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긴 어려웠죠. 한국은 그저 할아버지가 도왔던 나라 정도였죠. 그래서 한국을 좀 낮게 보는 게 있었나 봐요. 평생 도움을 받는 나라라는 인식이 너무 컸어요. 그러다 결국 길게는 아니고 합동훈련 지도 때문에 급하게 한국에 갈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지는 자세히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렸던 저에게 찾아온 그 여정은 비록 놀러 가는 건 아니었지만 상당히 기분이 들떴어요. 어쨌든 자유시간이 있기는 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는데 인천공항 내부를 보니 완전히 미국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공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공편이 오가는 미국 공항보다도 훨씬 더 웅장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국 공항은 크지만 그 규모가 건물들로 나뉘어 있는 편이고 이용객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이나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땅히 있지 않은데 반해 한국은 어디든 쉴 수 있고 마치 거대한 쇼핑몰처럼 그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보였어요. 미국 공항은 아무래도 지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국처럼 최신식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데 인천공항은 반짝반짝하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기해서 캐리어를 놓친 적이 있는데요. 아무도 캐리어를 노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눈치껏 알잖아요. 캐리어를 누가 훔쳐가려고 한다든지 누군가 내 짐을 가져가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심지어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캐리어를 화장실에 들고 들어가기 귀찮다고 화장실 밖에 두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느낀 한국에서 첫날의 경험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군대를 오기로 한 이후 저의 목적은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걸 향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생기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막을 방법은 없으니 늘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한국은 안전에 가장 어울리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며칠 한국에서 주어진 일들을 처리했고 드디어 제가 그토록 바라던 동료들과 만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만 그들을 그리워했던 것이 아니었나 봐요. 저의 옛 동료들은 모두 저를 위해 시간을 비워줬고 한국에 왔으니 즐거운 곳으로 놀러 가자는 제안을 받았죠. 저를 이토록 반겨주니까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반가운 인사를 하며 그동안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사격 게임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격 게임이 궁금했던 이유는 미국에서는 놀이문화로 사격을 즐길 수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모두 자신이 있었죠. 우리는 서로 이길 자신이 있냐며 모두 자신감이 최고치로 찬 상태였어요. 최고의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이건 못할 수가 없는 게임이었으니까요. 농담으로 한국 사람들 앞에서 미군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자며 서로를 복돋았죠. 군인들은 거의 대부분 총부심이 있긴 해요. 총을 잘 쏘세요? 라는 말에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드문 정도니까요. 게다가 미국은 국방력 1위인 나라잖아요. 미국에서는 장난감 총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테러범일까봐 다들 피할 거거든요. 총기 사고가 많은 나라니까요. 미국도 처음부터 한국처럼 총기 사용을 금지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건 아마 미국에서 절대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 총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수단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거든요. 이건 당분간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라는 걸 우리 미국인들 전부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총을 어떻게 뺏을 수 있겠어요. 솔직히 총기를 소지가 불법인 나라들을 보면 정말 부럽거든요. 그 사람들은 표정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 이렇게 대중교통을 자유자재로 이용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겠죠. 총기 문제 때문에 파생되는 다양한 미국의 사회적인 문제는 계속 도돌이표처럼 따라다닐 거예요. 총기 문제가 한국처럼 되지 않는 한 아마 평생 해결되긴 힘들겠죠.
애초에 장난감 총이라는 말 자체가 미국에서는 무서운 말이에요. 장난감 총을 상대방한테 들이댈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놀이문화로 사격 게임을 한다는 게 궁금해서 사격 게임장을 가게 되었어요. 저희는 게임장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옆에는 꽤나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남자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거기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남자라는 사실이었죠. 저도 한국 남자들과 군대가 때려야 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한국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군사력 또한 엄청나다는 것도 알고 있죠. 세계에서 일본이나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상위권으로 올라오기도 했으니까요. 개개인의 역량도 얼마나 뛰어난지 어느 정도는 들어 알고 있었죠. 사실 노인들이 대부분이었고요. 한 명만 젊은 남자였어요. 그런데 모자가 다 똑같았어요. 빨간색 모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해병대 전우회 모자더라고요. 저희는 처음에 신나서 총을 막 쐈어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좀 시끄러웠나 봐요. 옆에서 저희에게 조금만 조용히 해줄 수 없냐고 물어봤어요. 저희는 좀 기분이 나빴어요. 이미 총소리도 충분히 큰 곳에서 뭘 그렇게 시끄럽다고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지 싶어서요. 그래도 일단 알겠다고 말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또 총게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끄러워졌나 봐요. 약간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어린 남자가 저희랑 말싸움이 붙으려던 참에 거기서 가장 나이 있는 사람이 그냥 같이 총이나 쏘자고 했어요. 대신 지는 팀이 이기는 팀 돈을 다 내주기로 했죠. 솔직히 저희는 우스웠어요. 저희는 미국 군인이잖아요. 무엇보다 현역이고요. 저는 원래 한국에 대해 그래도 다른 미국 사람들보다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이날 다 송두리째 뒤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군대는 아마 나이 제한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정 나이가 되기 전에 꼭 군복무를 가야 한다고 들었어요. 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젊은 나이에 대부분 군대를 입대하고 제대하고 나서도 일정 기간 훈련을 받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우리 모두가 본 광경은 한국 군사력을 입증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국군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겁니다. 아니, 이 아저씨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장난감 총을 잡으며 차례가 됐어요. 하지만 총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느낄 수 있었죠. 그 남자는 장난감 총을 진짜 총인 것처럼 진지하게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백발백중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그 남성의 자세는 완벽에 가까웠죠. 흔들리지도 않는 고정 상태를 유지했어요. 실제로 총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저런 베이스가 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자세는 정말 좋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사격에 무척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상대한테는 저희가 졌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 사람은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같아 보였거든요. 그 다음 순서가 된 남자는 키가 우리에 비해 상당히 작은 남자였는데 한 50대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방금 한 30대 뒤에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현역 군인들인데 비교가 되면 자존심에 심한 스크래치가 날 테니까요. 50대 남성은 방금 무슨 공사를 한 것 같은 마치 작업복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큰 기대를 안 하고 우리 순서를 기다렸죠. 그런데 결과는 오마이갓 그 자체였습니다. 그 사람은 장난기 가득한 얼굴이었는데 사격할 때가 되자 싹 표정이 변하더니 자세를 바꿔가며 조준 사격을 하는 자세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끝내주게 잘하더군요. 그 동작은 그냥 몸이 기억하고 있는 동작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오히려 그 30대보다 더 잘했어요. 불행하게도 바로 다음이 제 차례였습니다. 이 높은 점수 뒤에 제가 한다는 게 꽤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당연히 자신은 있었죠. 동료들 사이에서도 사격을 잘하기로 유명했으니까요. 혹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조준한 것들이 거의 다 빗맞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순식간에 제 차례가 끝나고 이어서 동료들도 조준을 했지만 우리가 앞서 봤던 남자들처럼 하지 못했고 우리는 아주 작은 경품만 가져갈 수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더 하자는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했죠. 이미 저희가 돈을 다 내는 건 정해져 있었어요. 저희는 자발적으로 음료수를 저희가 사겠다고 했죠. 그러자 아저씨들은 무슨 해병대가 음료수를 먹냐고 빨간 뚜껑 소주로 사달라고 했어요. 해병대라서 소주도 빨간 뚜껑만 먹는데요.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빨간 뚜껑 소주가 뭔지 몰랐어요. 일단 대충 소주겠거니 하고 다음 게임까지도 받아들였죠. 다음으로 자리에 서신 분은 한번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요. 에이, 또 해도 지겠는데 그냥 여기서 끝내죠. 라고 이야기하셨죠. 남자의 승부욕을 불태우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우리는 현역이라고 이제 감을 잡아서 할 수 있다고 했죠. 농담으로 한 이야기인 걸 알지만 이미 자존심이 상한 상태라 약간 상기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사람이 총을 잡는 순간 저희가 졌다는 걸 바로 눈치챌 수 있었는데요.
사장님의 동작은 그냥 몸이 기억하고 있는 동작들이었어요. 제 친구들은 현역인데도 저희 동료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저는 한국 남자들이 비록 장난감으로 하는 게임이지만 조준 사격을 하는 것을 보고 나니까 그들이 얼마나 훈련에 매진했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확실한 건 그들 모두가 무기를 사용해보고 잘 다룰 줄 안다는 게 분명하게 느껴졌죠. 무기는 사용해본 적 없는 사람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한국에서의 제가 본 모든 남자들은 매일 훈련하는 사람들 같았고 그동안 군복무를 할 때 한시도 헛되게 훈련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비군이라 매일 훈련을 하지도 않을 텐데 정말 잘해도 너무 잘하는 한국 예비군들을 보니 진짜 보고서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확실히 정말로 밀도 놓은 고강도 훈련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수칙들을 모두가 잘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저씨들은 자기네들이 맛있는 곳을 안다면서 부대찌개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미국 군인이라면 이걸 먹어봐야 한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빨간 뚜껑에 소주와 부대찌개를 주문했죠. 남은 시간에는 자랑스럽다는 듯이 자기네 부대 영상을 앞다투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젊은 남자는 이러면 꼰대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서 아저씨들을 말렸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흥미진진했어요. 가장 먼저 보여준 영상은 자세를 바꾸며 조준 사격을 하는 영상이었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솔직히 홍보 영상이라고 하면 멋진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자랑할 만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의장대 출신이 시범을 보이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영국 근위병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영국 근위병보다도 한국군이 훨씬 더 멋있었어요. 한국 의장대의 동작은 마치 안무처럼 보이기도 할 정도로 모두가 선과 타이밍이 딱딱 맞는 게 보는 눈을 즐겁게 해서 마치 댄스 배틀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총을 하염없이 돌아가게 할 수도 있더라고요. 현역도 아닌데 말이죠. 그 동작은 정말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심지어 총을 던졌다 받기도 하고 양손으로 돌리는 동작도 있었죠. 보고 있으면서도 감탄을 해서 믿을 수 없었는데요. 제대한 사람들이 군복도 아닌 사복을 입고 있는 현재는 일반인이 되어서도 저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대단했어요. 제대하고 한참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동작이 몸에 다 배어있는 그 모습이 그간의 노력의 시간들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하더라고요. 정말 멋있었죠. 저는 한국 군인들에게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제 동료들도 전역한 군인들까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며 한국에 살면서도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세계 군사력 순위는 군사적인 능력과 소스, 무기의 장비력과 인력뿐 아니라 다양한 60여 개의 지표들을 고려해 정해지는데요. 이건 각 국가의 군사력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지만 한국은 워낙 빵이 산업도 각광받고 있어서 앞으로 더 강력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국방부문 최고 성과를 낸 나라에도 들어갔으니까요. 핵보유국이 아닌 한국이 이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건 아마도 군인들의 군사력 때문일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한국의 군사적인 위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걸 실감했죠. 무엇보다도 이 순위가 중요한 이유는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의 군인은 상당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자부심은 곧 개개인의 역량으로 이어지거든요. 저녁이 되어 북적이는 서울거리에 어스름이 깔릴 무렵 저희는 한국 해병대 전우들에게 둘러싸인 소박하지만 매력적인 레스토랑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전우회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정신과 술 모두에서 지구력에 대한 나의 선입견에 도전하는 경험의 서곡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인의 끈기와 독창성을 보여주는 매콤한 찌개인 부대찌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부대찌개는 군대 부대찌개라고도 불리는데 식량이 부족했던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인의 독창성이 미군의 잉여 식량을 요리의 즐거움으로 바꾼 필요와 생존에서 비롯된 요리입니다. 소시지, 구운 콩, 라면 등 푸짐한 재료를 김치와 고추장이 들어간 매콤한 국물에 끓여낸 찌개입니다. 생존을 넘어 최소한의 재료로 깊은 맛과 위안을 주는 요리를 만드는 능력을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탁상용 가스레인지에서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매콤한 향기가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는 웃음과 이야기와 어우러질 때 나는 소속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해병대원들은 훈련된 태도와 함께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분위기를 풍겼는데 이는 예상치 못한 무장해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고난의 경험, 전후에 가끔씩의 장난으로 가득 찬 그들의 이야기는 체력뿐만 아니라 불굴의 정신이 요구되는 군 생활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대화는 곧술에 대한 주제로 바뀌었고 보드카를 즐겨 마시는 가정에서 자란 저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러시아 사람들의 술에 대한 관용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늘 들어왔고 그 이야기를 명예의 훈장처럼 지니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맑은 한국 술인 소주, 특히 경건한 마음으로 식탁에 놓인 빨간 뚜껑의 소주가 소개되면서 이런 자신감은 금세 무너졌습니다. 언뜻 보기에 소주는 무해해 보였고 그 투명한 외관은 오해할 정도로 단순해 보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빨간 뚜껑 소주 드셔보셨어요? 처음 먹으면 그냥 공업용 알코올 같아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게 따뜻한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잘 들어가요. 얼큰하고 진한 국물과 소주의 깔끔한 목 넘김이 어우러져 맛의 조화가 미쳤어요. 전 언제나 술은 체력으로 마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미국 군인 동료들이 결코 어디서 뒤처질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 해병대랑 술 한 번만 마셔보세요. 그분들 바다에서 헤엄치시는 게 아니라 거의 소주에서 헤엄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해병대원들이 술을 마실 수 있는 능력은 무한한 에너지와 체력에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체력은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으로도 강인했어요.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 그들이 보여준 자부심도 존경할 만했어요. 저녁이 저물어가고 계산할 시간이 다가오자 저희는 게임에서 진 대가로 비용을 내려고 지갑을 꺼내 들었는데요. 그러나 나의 시도는 해병대원들의 단호하면서도 우리는 당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적은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유교적 원칙을 강조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계산을 해줬고 이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관대함의 제스처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미국에 다시 돌아온 후 한국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에 가게 돼서 더 많은 사람들과 일하면서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죠. 사실 미군 부대는 점점 더 줄고 있어서 한국 파견 근무는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제발 이제는 저한테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미군 부대에서 근무할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멋진 한국 군들과의 교류를 더 하고 싶거든요. 한국 서울의 어느 시장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온 외국인 부부가 무언가를 애타게 찾는데요. 끝내 찾지 못하자 눈물을 흘리면서 주위의 한국인들에게 도와달라고 빌기까지 합니다. 부부는 어떤 거를 찾길래 그렇게 애타게 찾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브라질인 주앙 실바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앙 실바라고 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멋진 새로운 장소로 모험을 보내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보다 더 미친 듯한 실제 여행을 떠났어요. 이 모든 것은 아내 아나와 제가 한국에서 잠시 일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사업가이고 저는 소설가예요. 그러니 제가 정말 신이 났었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 제 머릿속은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마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죠. 하지만 애나는요? 네, 별로요. 얼마 전에 일본에 갔다가 정말 끔찍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사람들이 차갑고 복잡한 도시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걱정했죠. 저는 재빨리 자기야, 일본과 한국은 문화가 완전히 다르잖아 라고 말했죠. 제가 조사를 좀 해본 결과 한국은 매우 현대적이고 안전하며 외국인에게 매우 개방적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아나를 합류시켰죠. 저희 가족에게는 일생일대의 모험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와 아나 그리고 7살짜리 개구쟁이 가브리엘과 함께 짐을 꾸리고 지구를 가로지르는 대장정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가브리엘은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새 친구를 사귈 수 있나요? 거기 음식은 맛있어요? 저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얘야, 내가 정말 즐거워하게 될 거야. 브라질에서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온다는 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마지막에는 다리의 감각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서울 인천공항에 내리니 정말 좋았어요. 세상에, 그곳은 정말 멋졌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바닥, 깔끔하게 정돈된 좌석. 정말 멋진 곳이었죠.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란 게 뭔지 아세요? 표지판이 한국어, 영어, 심지어 포르투갈어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브라질에서 온 저는 제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밖으로 나갔을 때 서울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하늘과 맞닿아 있는 듯한 거대한 유리 건물들, 무지개 불꽃놀이처럼 번쩍이는 네온사인, 그리고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사람들. 정말 놀라웠어요. 버스를 타고 새 아파트로 향하는 길은 정말 멋진 드라이브였어요. 수프와 고기 구이 냄새가 배를 꼬르륵거리게 하는 좁은 골목을 지나갔어요. 그러다 모퉁이를 돌면 10대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트렌디한 쇼핑 거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축제에 온 아이처럼 창문에 붙어 있었어요. 정말 멋진 곳이죠. 버스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고 저는 자리에서 살짝 뛰었습니다. 한국어, 영어에 이어 완벽한 포르투갈어로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그것도 모자라 비디오 화면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여성이 나타나 각자의 언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었죠. 작은 가브리엘의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멋져요. 가브리엘이 속삭였죠. 그 순간 저는 이 모험이 저희 가족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나의 손을 신나게 꽉 쥐었습니다. 세상에, 이제 시작이었어요. 서울에서의 거친 첫날을 보낸 후 저희는 지쳐 있었습니다.
숙소에서 지내는 것은 행복했습니다. 시차 적응에 시달리느라 정신은 없었지만요. 하지만 8시간의 시차 적응을 마치고 나니 새로운 보금자리를 탐험할 준비가 되었죠. 아나는 여전히 한국 생활에 대해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가브리엘은 저희는 신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모험에 대한 열망에 부풀어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바비큐 가게와 노래방 네온 사인이 거리 위아래로 번쩍거렸죠. 마늘, 참기름, 향신료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배가 매우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작은 식당을 골라 바닥에 쿠션을 두고 앉았습니다. 웨이터 중 포르투갈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메뉴판에 그림을 가리켰어요. 그들은 저희가 모르는 요리를 계속 내주었어요. 야채 조림, 냉면, 어묵. 가브리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먹어버렸지요. 보기보다 맛있었어요. 배가 부른 저희는 음식을 다 먹은 뒤 공원으로 갔어요. 아나와 저는 비둘기를 쫓는 가브리엘을 보고 웃으며 동네 아이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노는 데는 언어가 필요 없잖아요. 게다가 가브리엘은 이미 친구를 사귀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저희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서서히 적응해 나갔어요. 아나는 시내에 있는 크고 멋진 사무실로 출퇴근했죠. 저는 글쓰기 영감을 얻기 위해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돌아다녔고 종종 가브리엘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웃들이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며 미소를 지어주었죠. 시장에서 아주머니들은 저희가 지나가면 매콤하게 발효시킨 배추김치 샘플을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이빨 빠진 따뜻한 미소를 짓는 아주머니들의 모습에 저희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는 지하철역을 비틀거리며 지나가고 버스 노선을 퍼즐처럼 맞춰보고 국수 국물을 꿀꺽 삼켜보기도 했어요. 모든 것이 여전히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짜릿했죠. 이 복잡한 미로 같은 도시가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아나의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용법을 모르는 양식과 컴퓨터 시스템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녀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그녀를 무시하기만 했죠. 저는 아나가 좌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가브리엘이 잠자리에 든 후 아나는 마침내 눈물을 흘렸어요. 그건 실수였어요. 아나는 울부짖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죠. 다음 날 저는 아나와 점심을 먹으러 그녀의 사무실에 들렀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아나가 한국인 동료 2명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들은 그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도움을 주겠다고 했죠. 그들은 아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들은 아마 제가 무력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라고 아나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아나는 그들의 친절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나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작은 동정심이 먼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죠. 그 주말에 저희는 고대 수도 경주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났어요. 고풍스러운 황리단길과 늘어선 조약돌 골목을 거닐고 고대 불교 사원인 불국사 그리고 석굴암이 정말 인상 깊은 곳들이었어요. 잠시 동안 이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해외에서의 2번째 주가 끝날 무렵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처음에 문화적 충격은 사라지고 경이로움과 호기심으로 대체되었죠. 가브리엘에게는 한국 친구들로 구성된 모임도 있었습니다. 아나는 업무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저요? 한국은 저에게 매일 새로운 것을 보여주며 제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었죠. 물론 한국은 여전히 여러모로 낯설었어요.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에 있어서는 이곳이 고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가족, 우정, 공동체. 그런 것들은 이곳에서 보편적인 것이었죠. 그리고 조금씩 이 나라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은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네, 저희 가족은 여기에서도 잘 지낼 것 같네요. 서울에서의 첫 몇 주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가브리엘의 학교 입학, 아나의 새 직장, 그리고 매일의 글쓰기 탐구 사이에서 저희는 편안한 일상에 안착했어요. 어쩌면 아나와 저는 너무 느긋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에 너무 안주했죠. 그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창한 토요일 아침, 저희는 식료품을 사러 북적이는 야외 시장으로 향했어요. 10,000원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광고에 적힌 한글을 읽으려는 가브리엘의 낄낄거림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가브리엘은 새로운 경험에 두려움 없이 다가갔어요. 시장은 주말 쇼핑객들로 붐볐어요. 저희는 넘쳐나는 채소 가판대와 지글거리는 고기 가판대를 지나쳤죠. 마늘과 구운 소고기 냄새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한 노점상과 흥정을 하고 있을 때 아나가 가브리엘에게 가까이 오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가브리엘을 지켜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 저는 더 경계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식료품을 손에 들고 저희는 시장의 좁은 통로를 통해 지하철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음식 냄새와 시장의 풍경에 정신이 팔려 뒤를 돌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죠. 아나가 갑자기 당황한 얼굴로 갑자기 멈춰서기 전까지는요. 가브리엘은 어디 있어요? 아나가 외쳤어요. 저는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낄낄대던 가브리엘이 저희를 따라오는 모습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밀어내고 있었죠. 저희는 가브리엘의 이름을 불렀고 사람들의 사이를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가브리엘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 아나에게 여기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팔꿈치로 인파를 헤치고 모든 골목과 텐트를 미친 듯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낯선 사람들의 눈빛만이 제 눈과 마주쳤고 몇 분의 시간이 끔찍한 순간으로 아득해지고 있었어요. 저희의 밝은 재킷을 입은 가브리엘은 사라져버렸어요. 좌절감에 비명을 자우려는 순간 주름진 손이 제 팔을 잡았어요. 아까 과일을 샀던 노점상 이 씨였습니다. 뭐 잃어버렸어요? 그가 살며시 물었다. 저는 우리 아들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현명한 눈빛이 이해심으로 부드러워졌어요. 이 씨는 재빨리 전화를 걸어 주변 상인들에게 빠른 한국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믿기지 않게도 상인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몇몇 상인은 가게를 나와 사람들을 같이 찾아주기까지 했어요. 가브리엘을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저를 도와주기 위해 나서주었어요. 저의 마음은 고마운 감정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갑자기 길 아래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택시 기사의 손을 잡고 있는 가브리엘의 모습이 보였어요. 가브리엘은 다행히도 무사했어요. 아나는 눈물을 흘리며 가브리엘을 부둥켜 안고 떨리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이 씨는 친절한 운전기사가 길을 잃고 우는 가브리엘을 발견했다고 따뜻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저희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 그 남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지만 제 말로는 그 깊은 감사를 다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끝없이 펼쳐진 이 낯선 나라에서도 사심없이 나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국가와 언어를 초월한 연민을 가진 사람들. 비록 이방인이지만 한국인의 마음은 보편적이었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감히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가브리엘을 시장에서 한순간에 잃어버린 날은 아나와 저를 뿌리째 흔들었어요. 그날 밤 혼란스러운 아이를 위로하면서 저희는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죠. 낯선 환경이 저희의 기대에 부응해 줄 거라 기대하며 순진하게 한국 여행을 시작했었지만 이제 저희의 변화는 저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희는 가브리엘의 안전에 대해 더욱더 주의하게 되었어요. 가브리엘을 학교에 데려다주며 선생님과 가까이 지내라고 수시로 이야기했습니다. 오후에 교문에서 가브리엘을 기다리며 검은 머리카락으로 뒤덮인 얼굴들을 살펴보았죠. 슈퍼마켓에서는 통로마다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저희의 사이에 끼워두었습니다. 더 이상 전처럼 산만하게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이제 저희는 아들에게 100% 집중하며 그 순간에도 함께 집중할 수 있었어요. 이 강렬한 보호 본능은 저희를 지치게 했지만 저희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날의 공포가 사라지면서 저는 새로운 눈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죠. 곳곳에서 작은 친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브리엘의 가방에 여분의 과자를 넣어주며 항상 할머니처럼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구멍가게 아줌마. 매일 아침 저희를 올바른 플랫폼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안내해 주던 지하철역의 아줌마들. 그때 저는 이곳 사람들이 가족과 친밀한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깨달았어요. 이것들은 브라질의 빠르게 돌아가는 일 중심의 쥐잡기 경쟁에서 종종 놓쳤던 것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쥐잡기 경쟁 때문에 제 아들을 잃을 뻔했어요. 어느 토요일, 저는 가브리엘에게 한국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로 결심하고 일어났어요. 지하철을 타고 역에서 나오자 거대한 고층 빌딩이 눈에 들어왔죠.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사람들이 밀려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에너지를 압도적이기보다는 매력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죠. 아침부터 뒷골목을 돌아다니며 노점상이나 상점 주인들이 자랑스럽게 물건을 진열하는 모습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가브리엘에게 이국적인 과자를 맛보게 하고 친절한 아줌마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길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번잡한 횡단보도에서 바퀴 달린 가방을 들고 힘겹게 건너는 노부부를 발견했어요. 무력감을 느꼈던 기억이 떠올라 서둘러 다가갔죠. 가브리엘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길을 건너도록 안내했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함께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콘크리트 정글 속에서 절실히 필요한 녹지 공간인 공원에서 휴식을 취했어요. 가브리엘은 겁도 없이 한국의 아이들과 함께 소리를 지르고 웃으며 정신없이 공놀이를 하는 무리에 합류했어요. 언어의 장벽은 아이들을 조금도 당황하게 하지 않았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브리엘은 길거리 음식으로 끈적끈적해진 얼굴로 활짝 웃으며 제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어요. 제 마음은 감사함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제 자신의 두려움을 뛰어넘어 가브리엘에게 열린 마음을 선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보답으로 한국은 이제 저희가 집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이 매혹적인 곳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았지만 이제 저희는 눈을 뜨면 한국은 두 팔을 벌려준다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극적인 공포를 경험한 지 2달이 지났어요. 저희는 편안한 일상에 안착했지만 그 격렬한 경험이 아나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녀는 용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문이 잠겼는지 계속 확인하고 전화벨이 울리면 깜짝 놀라는 등 그녀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작은 불안이 느껴졌어요. 아나는 계속해서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죠. 토요일 아침, 저는 아나에게 저녁을 예약했다고 말했어요. 우리 둘이서만요. 저는 장난스럽게 윙크하며 덧붙였어요. 아나는 망설였지만 저는 가브리엘을 한국인 베이비시터에게 몇 시간만 맡기면 괜찮을 거라고 확신했죠. 약간의 설득 끝에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수긍했어요. 저녁 약속 장소로 걸어가면서 아나가 자책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희 주변의 서울 사람들은 세련된 옷차림에 세련된 표정을 지으며 지나갔죠. 반면 저희 브라질 사람들은 평소 주말에 입던 옷차림에 구겨진 채로 허름해 보였어요. 하지만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젊은 주인이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아늑한 구석 테이블로 안내해 주었어요. 저는 아나가 좋아하는 와인을 주문했고 저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아노사, 제가 말했어요. 아나의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마침내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테이크와 국수를 먹으며 저희는 브라질에서의 초기 데이트 시절을 회상했어요. 해변에서 긴 산책을 하고 밤새 삼바 춤을 추고 노천 카페에 앉아 몇 시간이고 웃었던 일들. 엊그제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 추억이 저희를 따뜻하게 해주었죠. 저녁 식사 후 저희는 트렌디한 홍대 인근에서 저녁 산책을 했어요. 네온사인이 신나는 K-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거리에는 스타일리시한 젊은이들이 저희 옆을 지나갔어요. 예술가들은 부스에서 대담한 그래피티 그림과 핸드메이드 장신구를 팔고 있었죠. 갑자기 아나가 저를 대형 스피커 아래에 모인 사람들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비보이 댄스 배틀이 열리고 있었어요. 저희는 댄서들의 현란한 회전과 포즈의 넋을 잃고 지켜봤어요.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어요. 아나는 엉덩이를 흔들며 제가 몇 년 전에 사랑에 빠졌던 그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저희는 밤새도록 춤을 추며 걱정거리를 잊은 채 K-팝 비트와 삼바가 어우러진 음악을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오랜만에 긴장을 풀 수 있었어요. 젊고 활기찬 서울의 이면이 더 많이 보고 싶어졌죠. 어슴푸레한 새벽녘, 첫 지하철이 덜컹거리며 출발하자 아나는 제 어깨에 기대어 졸고 있었고 마침내 평온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사랑과 감사가 넘쳐났죠. 아직 저희에게 보여줄 것이 너무나도 많은 이 놀라운 도시에 대해, 제 용감한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저희에게 주어진 소중한 두 번째 기회에 대해서도요. 이것은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후 1년 동안 저희 가족은 서울에서 편안한 일상생활을 찾았어요. 아나는 직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냈고 동료들과도 친하게 지냈어요. 저는 브라질 잡지에 한국에서의 문화 체험에 관한 기사를 여러 편 게재했고 가브리엘은 지역 학교를 다니는데 한국어 실력이 곧 저희를 능가했죠. 동네 사람들과도 좋은 이웃이 되었어요. 시장 아줌마들은 가브리엘에게 윙크와 함께 간식을 추가로 건넸기도 했어요. 저희는 친절한 이웃인 이 씨와 함께 한국의 명절과 전통을 축하했죠. 학교 행사에서 한국 학부모들은 가브리엘의 이중 언어 구사에 감탄하며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주말에는 혼잡한 수도를 벗어나 고대 사찰이 산재한 안개 낀 산길을 하이킹하고 제주도의 해변을 산책하고 전통 마을의 고요함을 만끽하며 탐험을 즐겼어요. 이 나라는 계속해서 저희를 매료시켰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험을 할수록 브라질에 있는 본국과의 보이지 않는 간극이 느껴졌어요. 일과 개인에 대한 현대적 집착은 이곳에서 그토록 위안이 되었던 끈끈한 공동체 정신을 약화시켰죠. 고민 끝에 아나와 저는 한국에서의 근무를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어요. 가브리엘은 친구들을 떠나지 않게 되어 무척 기뻐했죠. 저는 집처럼 느껴지는 이 문화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거의 1년이 지난 선선한 가을 아침, 저는 가브리엘과 손을 잡고 낯익은 시장통을 걸었어요. 맛있는 냄새가 상쾌한 공기를 가득 채우자 상인들이 따뜻한 인사를 건넸죠. 그러다 저는 갑자기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며 걸음을 멈췄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이 씨가 미소를 머금은 채 눈을 찡그리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가브리엘은 제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 이 씨를 꼭 껴안았어요. 나이와 언어의 차이를 뛰어넘는 두 사람의 유대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브리엘은 이 씨가 선물한 간식을 먹으며 학교와 친구들에 대해 수다를 떨었어요. 많이 자랐지만 여전히 제 손에 꼭 맞는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결국 저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어요. 이곳에서의 생활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지만 풍성한 맛과 따뜻한 사람들, 일상의 재발견으로 가득했죠.
이 매혹적인 나라는 저희 가족의 삶 속에 영원히 자리 잡았어요. 저희는 새로운 고향을 찾았습니다. 어느 외국인이 한국 학교 수업에 참관을 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서 자기가 생각한 거와 많이 다르다고 절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교육 전문가 마이크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교육 전문가인 마이크입니다. 이번에 느낀 점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미국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한국 학교가 어떻게 다른지 정말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짐을 싸서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 학교를 방문하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독특한 교육 방식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서울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에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 거리를 달리면서 고층 빌딩과 번화한 쇼핑 지구 사이에 끝없이 늘어선 학원, 교습소, 학습관을 보았습니다. 고속도로에는 과외 서비스와 시험 준비 프로그램을 알리는 광고판과 광고가 즐비한 것 또한 보였죠. 교육은 어디에나 있었어요. 제가 처음 도착한 곳은 시내에 있는 공립중학교였어요. 하루 종일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정문 밖으로 쏟아져 나올 때쯤 도착했죠. 대부분은 수학, 과학, 영어 및 기타 과목을 몇 시간 더 공부하기 위해 곧장 학원으로 향했어요. 중학교 2학년인 지훈이라는 학생은 정규 학교 수업과 학원 수업을 합쳐 하루에 최소 12시간을 공부에 투자한다고 말했어요. 12시간이라니? 하루 7시간의 학교 수업도 겨우 견디는 저로서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어요. 학업 성취를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열 문화의 일부였죠. 부모와 교사, 사회 전체가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특히 수학, 과학, 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을 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었어요. 최고의 성적을 받고 수능과 같은 중요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한국 최고의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목표였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몇몇 대학을 방문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어요. 합격하려면 전교 1등은 기본이고 수능에서 1등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명문대에 입학하는 학생은 전체 응시자의 3에서 4%에 불과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죠. 학생들은 어느 대학에 진학하느냐에 따라 인생과 커리어가 좌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며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도 당연했죠. 한국의 전형적인 고등학교 수업을 참관하고 나니 눈이 번쩍 뜨였어요. 학생들은 단정하게 일렬로 앉아 선생님이 강의하는 동안 꼼꼼하게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잡담도 딴짓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학업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참관한 역사, 수학, 과학 수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방대한 내용을 다루었어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에도 압박감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생들은 수학, 영어, 과학과 같은 주요 과목을 더 많이 가르치기 위해 학원으로 불리는 자율학습 학원으로 향했죠. 일부는 자정이 넘도록 학원에 다니다가 집에 가서 더 공부한 후 잠자리에 들기도 했어요. 이들은 학업 성취를 위해 사회생활과 취미를 희생하면서 매년 이런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집중력과 추진력을 직접 보고 나니 한국 학생들이 PISA와 같은 국제시험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헌신에 감탄하든 지나치다고 생각하든 한국의 교육열이 전통적인 학업 성취도 측정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시험 문화는 높은 청소년 자살률과 같은 심각한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어린 시절 내내 끊임없는 공부로 인해 얼마나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그냥 아이로 있을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학업 성취도와 결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많은 학생과 학부모, 심지어 정부 지도자들이 왜 더 많은 균형을 추구하려 하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육에서 창의성을 키우고 부담감을 낮추며 성취뿐 아니라 행복을 위한 여지를 더 많이 허용하기를 원했어요. 이러한 노력은 고국에서의 제 교육 경험을 되돌아볼 때 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학생들은 한국보다 많은 정보를 암기하지 않고 공부 시간도 훨씬 짧아요. 하지만 한국이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 미국 학생들만큼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지는 못합니다.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갖춘 중간 지점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압박이 심한 교육 문화에서 보낸 시간이 끝나가는 지금, 저는 여전히 그 핵심 질문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독특한 시스템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 나라의 교육열에 대해 더 많은 공감과 통찰력, 감탄과 함께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안고 돌아갈 예정이에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시는 모든 교육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어서 오세요. 한국의 치열한 교육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모험의 다음 편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많은 한국 학생들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지배하는 빡빡한 일정, 경쟁의 압박, 끊임없는 공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학생들이 지칠 줄 모르고 집중하는 실제 학업 내용과 기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수학, 과학, 기술, 영어 교육이 매우 강조되고 있어요. 학생과 학부모는 이러한 과목이 명문대에 합격하고 나중에 고소득 직업을 얻기 위한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죠. 저는 고등학교 수학 수업을 들으면서 학생들이 다루는 고급 자료에 깜짝 놀랐답니다. 저는 그 나이에 기초 대수학과 기하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학생들은 이미 미적분, 선형 대수학, 통계학에 빠져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방정식, 정리, 문제집을 엄청난 속도로 훑어주셨고 학생들은 아주 자세하게 필기하면서 따라갔어요.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과학 수업에서는 제가 고등학교에서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실험 장비와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가설을 세우고 복잡한 절차를 설계하고 정량적 관찰을 기록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식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마치 작은 대학 연구실 같았어요. 기술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도 코딩과 로봇 공학 수업을 통해 일찍부터 시작됩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많은 학생들이 전체 소프트웨어와 AI 애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었죠. 웹 및 앱 개발 기술은 향후 직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답니다. 그리고 영어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학교를 다니는 내내 영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능력에 완전히 몰입하는 수업을 듣습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방과 후나 방학 중에 영어를 더욱 유창하게 구사하기 위해 별도의 영어 학원에 다니기도 하죠. 이렇게 학업의 기본에 집중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니 한국 학생들이 PISA나 TIMSS와 같은 국제평가에서 꾸준히 높은 점수를 받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탄탄한 기초가 큰 영향을 미치는 수학, 과학, 기술 등의 핵심 과목에서 한국 학생들의 커리큘럼은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었답니다. 동시에 체육, 예술, 사회과학과 같은 일부 핵심 과목에 대한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학교는 기술 산업 직업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STEM 분야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할애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불균형적인 커리큘럼은 높은 학업 기대치와 함께 학생들의 정신건강, 창의성, 삶의 질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저는 이 문제를 더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학, 과학 및 기타 학업 우선순위 상위 영역에서 학생들의 뛰어난 성취에 경외심을 느꼈죠. 때때로 부담감 때문에 불안해 보이기도 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고급 자료를 마스터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낸 제 고등학교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제게 몇 가지 어려운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정도의 학업적 엄격함을 위해 어린 시절의 균형과 자유를 희생할 가치가 있을까요? 이렇게 일념으로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첨단 기술 직업을 위해 학생들을 더 잘 준비시키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한국의 교육 중심 문화에 몸담고 있는 동안 저에게 많은 질문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문적 우수성을 직접 관찰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기도 했죠. 한국의 치열한 교육 문화를 발견한 저희 모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챕터에서는 학생들이 끈질기게 집중하는 엄격한 학업 내용, 특히 고급 STEM과 영어 능력에 대해 살펴봤어요. 긴 공부 시간과 경쟁의 압박은 수학, 과학, 언어 숙달에 있어서는 분명 좋은 결과를 가져오긴 합니다. 오늘은 이 모든 공부의 정점, 즉 중요한 대학 입학 시험인 CSAT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해요. 이 표준화된 시험은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 한 번의 시험 성적이 여러분의 미래 전체를 좌우하게 되기도 하죠. 그만큼 중요한 시험이에요. 수능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기업들은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간판을 내걸고 주식시장은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늦게 개장했으며 수험생들이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듣기 영역에서는 비행기가 착륙한 상태였어요. 정말 전국적인 행사였죠. 중요한 날, 저는 수십만 명의 수험생과 함께 전국 각지의 시험장에 조용히 입실했어요. 학생들은 깔끔한 교복을 입고 이름표를 달고 개인 책상에 간격을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감독관들은 부정행위, 지각, 소란을 금지하는 엄격한 규칙을 지키며 시험장을 순찰했어요. CSAT는 약 8시간 동안 수학, 언어, 역사, 과학 및 기타 평가로 구성된 고난도 시험입니다. 학생들은 수많은 내용과 공식을 암기해야 하고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전날 밤 학원이나 자습실에서 밤새 벼락치기를 하는 학생들도 많았죠. 이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었어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SKY 대학과 같은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높은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어느 대학에 진학하느냐에 따라 취업 전망, 사회적 지위,
소득 수준 등 인생 전체가 결정되었죠. 수능이 끝나면 수험생들은 초조하게 자신의 점수를 기다립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은 큰 자랑거리가 되고 신문에 사진이 실리기도 한답니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심한 수치심을 느끼며 다음 해에 재도전하기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하죠. 안타깝게도 몇몇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정기적인 시험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사람으로서 한 번의 시험에 자신의 모든 가치와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압박은 학업적 성공을 한 인간의 전반적인 장점과 가치와 동일시하는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학생들의 절제력, 인내심, 정신적 강인함에 감탄하기도 했어요. 수능은 학생들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강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수능은 수년간의 혹독한 준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었죠.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장대한 시험이 펼쳐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감탄이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수험생들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수능이 인생과 커리어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시험에 나오는 숫자가 한 사람의 잠재력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할까요? 이러한 의문은 교육열이 극에 달한 대한민국을 보며 감탄하면서도 계속 남아 있었죠. 한국의 대학 입시 압박을 목격하는 시간도 곧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감정은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 같았어요. 학생들의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험 성적에만 집착하는 교육과 균형 잡힌 인간 육성이라는 중요한 목표 사이에서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러한 성찰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의 독특한 교육 문화에 대한 저의 모험을 공유하는 자리에 다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삶을 좌우하는 빡빡한 스케줄, 엄격한 학업, 압박감 넘치는 시험 문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이 초경쟁 교육 열풍의 뿌리를 더 깊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는 한국의 유교적 문화 유산과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노력, 규율, 학업 성취를 중시하는 풍토와 관련이 깊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은 근면, 순종, 스승과 같은 권위자에 대한 존경과 같은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가정과 학교에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자녀에게 이러한 원칙을 강조하죠. 부모는 충분한 정신력과 연습만 있으면 누구나 학업적으로 뛰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노력과 의지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강도 높은 공부 습관으로 이어지죠. 타고난 재능이나 지능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타고난 능력보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성공하는 것은 도덕적 미덕이자 의무로 여겨지고 있죠. 유교적 사고는 또한 질서와 수능, 사회적 위계와 역할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장려하고 있었어요. 이는 교육에서 매우 권위주의적인 교육 방법으로 이어지며 교사는 의심할 여지 없는 권위자로서 학생들이 지식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도전하거나 비판적인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대신 좋은 학생은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순종적이죠. 그룹을 거스르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동시에 창의성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직된 수능이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했죠. 일부 신참 교사들은 창의적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보다 열린 토론과 논의를 장려했어요. 하지만 하향식 교육과 한결같은 방법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법학, 의학, 공학 등 전통적인 학문적 진로를 따르도록 계속 압력을 가했죠. 사회적 기준과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교육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유교 문화의 힘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더욱 분명해졌어요. 근면과 노력, 자기 수양에 대한 깊은 존경심은 극단적인 공부 습관과 극도로 경쟁적인 시험 준비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수능을 중시하고 창의성을 점점 더 필요로 하는 것 사이에서 긴장의 징후 또한 보았습니다. 다음 장과 마지막 장에서는 이러한 역학관계와 한국 교육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한국의 교육 열풍을 이끄는 역사적, 철학적 뿌리에 대해 많은 통찰력을 얻기도 했답니다. 한국의 치열한 교육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제 모험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끊임없는 교육 열풍을 설명하는 빡빡한 스케줄, 엄격한 학업, 고난도 시험, 문화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이번 마지막 장에서는 제가 관찰한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개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해요. 전통적인 교육 접근법의 일부 측면이 오늘날의 세계에서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심지어 해롭다는 인식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완벽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과 일과 삶의 균형 부족은 높은 청소년 자살률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어요. 또한 비판적 사고보다 암기 위주의 교육은 창의성과 혁신을 막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혁을 시행하고 직업 프로그램, 예술 음악 교육, 스포츠 활동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학급 규모를 줄이고 수업 시간을 약간 단축하고
수업량을 가볍게 하고 있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한국은 학생들이 더 많은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많은 학원에서 통금 시간을 앞당기기도 했어요.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었죠. 학부모들은 이러한 개혁에 대해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고압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자랐고 그것이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또한 자녀의 행복을 걱정하고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도 합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진정한 문화적 변화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기반이 너무 깊기 때문이죠. 하지만 학업 성취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재정의하려는 개방성 또한 커지고 있어요. 더 균형 잡히고 창의적이며 즐거운 학습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마무리되면서 저는 곳곳에서 모순을 발견했어요. 엄격하지만 지지적인 부모님. 시험 점수는 뛰어나지만 놀라울 정도로 불행한 학생들.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 성취도와 정신건강의 위기. 이번 여행을 통해 교육은 1차원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뛰어남은 머리는 물론 정신까지 키워야 합니다. 한국의 미래는 수능을 덜 요구하고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것에 대해 겸허하게 생각하며 한국 학생들의 근성과 압박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귀국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학생들이 더 많은 자유, 즉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하고 색다른 꿈을 좇고 창의성을 발휘하고 소중한 어린 시절을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도 함께 말이죠.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최고 수준의 성취를 지속하는 동시에 젊은이들이 성취감을 느끼는 개인으로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